열린 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의연대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최자영 교수님 오늘 그 주제가 어떤 내용이죠? 예, 오늘 주제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와 윤석열은 쌍둥이다. 그리고 갑자기 그 얘기가 무슨 예, 얘기죠? 윤석열과 여야 국회가 쌍둥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가장 이제 핫한 주제가 사실은 이제 그 어제 오늘 그 민주당사를 갖다가 이 한동훈이 아마 시켜서 이제 전격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사를 이제 지금 압수수색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거와 관련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뭐 이번 그 사태에서 왜 그러면 김진표가 나타나고 김진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우선은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돌아섰어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결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못했던 거예요. 저번에 채널A 때도 그때 채널A 압수수색 하려고 했을 때도 기자들이 한 몇십 명이 막아서니까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막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결국은 힘밖에 없다는 거네. 주머니 가깝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은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퇴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민주당을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데 민초 시민들은 당과 같은 조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막아낼 힘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치명적이라는 것인데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것을 판을 깨치는 것으로 아주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 검찰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월권 해서는 안 되는 합리적이지 못한 편파적인 수사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시민 민초들이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우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재명에 대한 공격과 민주당사에 대한 공격이지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까지 연장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한 염려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공격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이재명이나 아니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제대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처 상태가? 대처?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완전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 일천한 제 생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여야라든가 행정부와 국회가 서로 엔간하면 서로 이제 그 조정훈 의원이 한번 얘기했듯이 서로 퉁치는 거예요. 서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서로 봐주고 퉁치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찔뚝찔뚝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극한으로 치닫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윤석열이 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굉장히 말하자면 윤석열 본부장이나 그러니까 그 부인 장모뿐이 아니라 저번 주부터 강진구 더 탐사 강진구 기자가 태블릿 PC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용민 씨가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태블릿 PC가 진원이 돼서 박근혜가 마침내 탄핵을 당했는데 그게 장주호 것인가 최순실 것인가 장시호 것인가 최순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져. 그런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 다 그 장시호나 최순실 것이 아니라 홍모라는 사람 여자의 것인데. 네, 그렇게 지금 이제 그 변희재가 그걸 밝혀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홍모라는 여인의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누군가가 그 태블릿 PC에 손을 대가지고 조작을 했다. 검찰이 그렇게 한 잠금 거죠. 장치도 몇 번이나 해제를 했다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한동훈이 한 거예요. 그때의 수사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선 한동훈은 대통령 같은 특권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 피의자로 몰릴 건데,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상쇄할 만큼의 어떤 약점을 상대에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국정 지지율이 이제 한 20%대 그 모닝커스트 같은 외국 기관에서 보면은 지금 18%대로 지금 떨어져서 사실상 그렇죠. 식물 이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주도하는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보수를 갖다 결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하고 전면전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다시피 그 보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지금 빨갱이 보리.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마치 그 좌우 대결로 이거 사태를 바꿔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게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한명숙 사건이나 조국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갖고 일단 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옛날 마치 조국 정영신 교수 하듯이 여론이 자기들한테 들어올 거다. 지금 아마 그렇게 믿고 무모하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뭐든지 걸려라. 이런 건데. 그런데 저는 그 지금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아니면 뭐 저쪽에 이재명 이런 개인보다 조금 더 그 구조적인 체제 여기에 관심을 두면은 그 조정훈이 그랬어요. 김건희 그 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남의 부인을 왜 건드리냐 이런 말을 했고, 여야가 퉁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야가 같이 짬짬이를 해서 퉁치는 문화가 발달이 돼 있다. 여기에 착안을 한다면, 그래서 이 윤석열 측에서 검찰 측에서 이렇게 조금 무리하게 민주당사까지 그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뭐든지 약점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선 퉁치는 문화부터 없애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여야가 짬짬이해서 퉁치니까 그걸 누가 감시를 하겠어요? 민초가 감시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민 민초가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개헌을 통해서 아니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하나의 내피셜인데, 지금 이제 권력 지금 이제 부분에서 이 내부 쿠데타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요새 들리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그 사실 그 검찰 쿠데타 사실 검난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이제 검찰권을 이용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고려 무신정변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게 돼요. 당시 그 알다시피 정준부가 그 정준부가 이제 거의 대장군으로 있으면서 이제 하급 장교였던 그 지금으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이방하고 이고가 이제 같이 이제 정권을 이제 찬탈했죠. 이제 다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급 장교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고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정권 잡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세운 게 이제 이 정준부를 내세웠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똑같은 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머리가 없고 사실 거의 치매 수준에 있는 이런 멍청이를 이제 한동훈이라고 그러면 이제 사실 뭐 검찰 저 하급 부장검사 뭐 차장검사 이제 겨우 그 정도의 검찰로 치면 이제 정권의 어떤 그런 핵심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급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정권을 잡자마자 이제 이 같은 편들을 갖다 다 숙청을 하고 이이방이 결국은 정준부를 바지 사장처럼 내세우고
사실 실권 장악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 법무장관까지 와서 이제 사실상 이 제1인자는 이제 한동훈이가 되고 2위는 이제 뭐 김건희나 천공 정도 되고 3위가 지금 윤석열이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국정은 그렇게 돼 운영하는 바지 사장이에요. 사실 윤석열은.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전체 정권을 갖다 잡기 위해서는 지금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윤석열을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윤석열로 안겨서 정권을 갖다 찬탈하는데 예. 그게 누가 되느냐면은 그 하나의 증거로서 뭐냐면은 이번에 그 김건희 줄리에 대해서 안혜욱이라든지 그 세넌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 줄리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일했던 거 맞다라고 하니까 그걸 명예훼손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기소한 게 누구냐면 한동훈이가 시켰다고. 예. 근데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줄리라는 게 드러날 건 명확하거든.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에도 알고도 왜 기소를 시켰을까?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줄리하고 윤석열이를 하나로 싸서 한 방에 보내고 자기가 지금 이제 다음 대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좀 3류 시나리오 같은데 그런데 제가 시종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런 인물보다도 그 체제가 이들을 양산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뭐냐면 권력이 검찰에 너무 집중이 돼 있고 대통령에게 집중이 돼 있고 국회에 집중이 돼 있다. 권력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한동훈도 윤석열, 김건희만큼이나 지금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아요. 그렇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끼리 뭐 속이 어떻든 공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렇게 옛날 무신 정권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같이 한 3년 정도 같이 하다가 한동훈이가 이제 결국은 3년 만에 이제 정중부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정중부도 다시 또 제거하고 그다음에 경제승의가 다시 이의방을 또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년 동안이나 얘네들이 이제 물론 최충원이 들어와서 좀 어느 정도 쇄시감이 되게 되는데 무신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다 동네 양아치인데 니만 대통령 하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권력 투쟁은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지. 예. 그래 그거는 자기네들 집안 식구 얘기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우선은 접어두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건 그렇고 김진표라든지 이런 그 개헌과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 예. 그건 어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김진표와 윤석열은 쌍둥이다. 왜냐하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너무 높게 보는 거죠. 윤석열 머리가 없어요. 겉에 같은. 아니 머리가 있고 없고 간에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을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치매 노인 예산을 깎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 이렇게 뭐 그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위하겠다 해놓고 그 예산을 깎아요. 그러니 겉으로 표방하는 정책과 지금 예산을 깎는 거는 상반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윤석열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자기 방금 전에 한 뭐 이 새끼 저 새끼 욕도 다 잊어먹는 사람한테 이 한참 전에 했던 공약을 어떻게 그걸 기억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윤석열은 될 수 있으면 모든 방면에서 예산을 깎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쓸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을 깎으려고 한다. 이게 어떤 중의를 모은다든가 공청회를 거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이제 근데 그 윤석열이 아니라 그 밑에 졸개들이 아니래. 그러니까. 윤석열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 생각할 정도에. 근데 그 아랫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윤석열이 정말 그건 윤석열이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윤석열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하지 말고 윤석열을 비롯한 지금 이제 행정부. 그 이제 한동훈 이하에 지금 이제 어떻게 집권 세력이라고 집권 행정부. 자 그렇다 치 그런데 이 김진표가 너무나 윤석열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머리에서 갑자기 용산으로 가겠다. 한남동으로 가겠다. 영등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김진표가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헌을 해야 되겠는데 국민투표 없이 국회에서 의원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며칠 전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딴 거 안 하고 딴 거 안 하는 거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김진표가 그 국회의장이잖아요. 김진표가 뭐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냐면 개헌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그 절차와 내용이 다 엉망이다. 자기가 독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87년 헌법이 1987년 헌법이 지금 35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고쳐졌어요. 35년 만에 하는 개헌을 두고 그 대통령 4년 중임제화 하겠다. 이게 너무나 무책임한 내용상의 아니 문제.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군불이고 실제로는 이제 의원 내각제로 사실 김진표하고 그렇죠. 이낙연하고 얘네들은 이미 다 그다음에 이쪽 야당까지 해서 이미 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페인트 모션이에요. 맞아요. 예, 그건 페인트 그래서 모션이고. 그 의원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래서 의원 내각제가 그 뒤에 이제 물귀신처럼 따라올 건데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간의 권력 구조의 개편, 대통령 권력을 국회에 가져오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짬짬이로 권력을 그렇죠. 나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수아비 이제 권력이 없는 대통령을 중임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모든 그러니까. 총리라든지 이원 지접증 총리를 네. 국회에서 뽑고. 국회에서 이제 다수당이 모든 게 하고 대통령은 맞죠. 얼굴 마담으로 외교 국방만 해라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지. 예.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졸속인데다가 자기네들은 뭐 딴 사람이 뭐 하면 졸속이라면서 김진표 머리에서 졸속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이 문제인데요. 그 과정에서 스위스 같은 데는 적어도 개헌을 하려고 하면 2, 3년 정도의 그 숙고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투표 자주 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근데 뭐 그런데 김진표도 그런 거 전혀 없이 자기 머리에서만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졸속인데다가 절차도 자기가 독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윤석열 행정부가 하는 그 졸속의 어떤 그 발상, 착상을 하는 것이죠. 그거 막 밀어붙이는데 그런 거하고 쌍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김진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김진표가 그렇게 졸속의 개헌안을 내면은 국힘당은 고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하는 의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용하거든요. 이것이 국회 자체가 전제적이다. 그러니까 김진표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같이 몸을 담고 있는 이 국회가 행정부와 똑같이 상명하복의 전제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문제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얘기는 그 준비한 내용이 더 있던가요? 예, 한 가지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죠?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윤석열 너 이재명 공격하지 말고 민생을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공격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을 검찰을 시켜서 공격을 하는데 그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야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이재명을 공격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민생도 물론 챙겨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 문제의 근원은 검찰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 민주당뿐이 아니라 이재명뿐이 아니라 시민민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당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시민민주는 민생 챙겨서 챙기는 대로 주는 걸 얻어먹는 개돼지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검찰의 그 맛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개념이 없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정의연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고발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연대가 우리 15일 날 저번 그 일요일 날 그 윤석열 부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 보시면은 이제 정의연대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윤 부부를 청탁금지법하고 공직자윤리법으로 이제 그 형법상 뇌물수수 부정처사 수뢰후 부정처사 알선수재 혐의로 이제 고발하게 됐는데 한번 보시면은 그 13일 날 국정감사 때 박성준 의원입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그 네. 김건희 여사 첫 해외 순방 당시에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언론 보도가 워낙 대대적으로 났으니까요. 네, 언론 보도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 해명도 좀 들어본 거 아세요? 대통령실 해명은 고가의 장신구를 누구에게 빌렸다?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죠. 네. 그 이제 보도낸 내용들을 쭉 보면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이제 박성준 이제 2,500만 원짜리 이제 브로치, 전현희 1,500만 원짜리 위원장하고 팬티란 말이에요. 13일 날 이제 국감에서 이런 지금 국가의 얘기합니다. 장신구를 누가 빌려줍니까? 장신구를 상식적으로 빌렸는데 이해되세요? 그걸 빌렸다 그래 지인한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 소유였다고 하면 재산 신고의 목록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재산 신고 목록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건 재산 신고 관련 규정 위반으로 그 당시 저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 소지가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빌려 썼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빌려 썼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 보면 쭉 그 네티즌들이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 김건희 여사 사진을 쭉 봤더니 1년 가까이 그 장신구를 계속 착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계속 않습니까? 빌릴 수가 있어요 2년 동안? 그럼 1년 정도 누군가 빌려줬다라고 하면 준 이거 거지 어떻게 빌린 되는 겁니까? 네. 그 이걸 말이 만약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하는 법절차에서 것은 빌렸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금액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논문, 일정 정도의 금품을 주고 지도 교수, 빌리는 게 국감장에 나오라 그랬더니 그 전날 병원에 가서 했는지 MRI 찍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나온다. 비용은 없이 빌렸는지 이 부분이 사실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아마 이제 볼수 있을 것 국정감사 같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숨기고 있는 거죠. 숨기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 맥락을 보면 목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니까 당황해서 지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맥락상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한편으로 이렇게 질의를 좀 해볼게요. 전현희 위원장이 장신구를 빌려서 사용했다 이게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감사원 감사 들어가고 신고 들어가고 여기 이번 국정감사 질의장에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상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용증이나 대여증도 없이 빌려주고 무기한으로 빌려줬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 빌려준 사람이 로비나 또 불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요? 서로 상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지금 보면 제가 법적인 지식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대가성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 가능하고요. 대가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대가성 공직자 내용에서. 등은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용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상식.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당시에 이제 가격을 보니까
이 브로치가 요게 예? 네. 요 브로치가 2,600만 원. 아, 요 목걸이가 6천만 원. 아, 요 팔찌 있죠. 이게 예. 1,500만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고가를 이제 빌려줬다고 하는데 두 개를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만약에 지금 이거는 이제 이 나토 순방기에 찾았던 걸 갖다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그 공직자 윤리법에 일단 위반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소상공인한테 샀다 그러면 얼마에 샀는지 하나 소상공인한테 샀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마 뭐 모조품 같은 거 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김건희가 모조품을 쓸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50억이나 알 되는 수가 없죠. 아니 50억이나 네. 재산이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빌렸다 그러는데 그 계약서가 없으면 그거는 무조건 준 거죠. 그게 뭐 말이 되겠어요? 누가 자기 장신구를 갖다가 1년씩 뭐 계속 빌려주는 게 어딨어요? 그거 준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옛날 이 윤석열이가 그 최순실 딸 그 정유라가 삼성 이재용한테 말을 빌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그 빌린 사용료밖에 안 거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말까 몇십억 50억인가를 갖다가 그건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갖고 그때 뇌물을 쥐가 그렇게 적용했어요. 빌린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대여줬다 말을 대여줬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다. 무한 계속 빌려줬다 그러면 그게 준 거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요? 같은 논리. 말이 죽을 때까지 빌려주면서 그 말을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자기가 윤석열이가 자기 논리가 그거는 준 걸로 봐야 된다라고 이미 자기가 특검 때 이거 최순실 특검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그 용산 집무실 관련해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청탁들이 들어왔다고 막 나오잖아요. 다누린건설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 그 수주액이 8,300만 원밖에 안 되는 영세한 업체인데 이 업체한테 6억 8천만 원짜리 공사 줬다는 거예요. 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수익. 근데 이제 뭐 형식적으로는 뭐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 명이 우르르 하고 제일 고가로 쓰고 나서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런 공개를 입찰이 안 하니까.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네, 대부분의 그렇죠. 사람들은 그 공개를 안 하니까 알 그렇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또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탁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인사청탁이 윤석열 특히 김건희하고 관련된 뭐 코바나 콘텐츠 사람들 그다음에 뭐 극우 유튜버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검찰 청사. 뭐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계약이 넘어갔다고. 그 사람들 중에 분명히 목걸이 빌려준 사람하고 그 사람이 같이 겹친다고 치자고. 예를 들면 청와대 이번에 들어온 사람 또는 아니면 다누림의 마누라가 목걸이를 빌려줬다고 치자고. 그거 뇌물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뇌물에 대해서 처리해달라 그러고 뇌물에 대한 거, 그다음 청탁관리성 이거 다 조사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그래서 고발을 하셨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국민권익위가 왜 조사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 여기 누구야 박성준 의원이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연결돼 있고 감사하는 거와 연결돼 있고 누가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권익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권력으로부터 그러니까 권익위 위원장만 하고. 근데 권력기관에 지금 대통령실하고 감사원, 검찰 여기 다 연결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그 고발이 들어오면 이 앞에 얘기가 나왔는데 조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13일 날인데 그래서 15일 날 제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윤석열 부부를 그다음에 이제 그 청탁에 관련 의심되는 그 건설사들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해서 전부 그 조사를 해달라고 고발장을 냈고 그다음에 윤석열은 그 대통령 기간 중에 형사 소추가 금지되니까 윤석열은 기소 중지시키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하고 그다음에 청탁 관련자들은 즉시 고발 처리하다. 지금 이제 저희 정의연대에서 이거 말고
그 전에 그 저기 윤석열이 그 취임하자마자 청담동 가온이라는 술집에서 450만 원어치 술 먹은 거 있었죠. 예, 예. 그래갖고 그때 원래는 900만 원인데 아, 450만 원을 깎아줬다는 거야. 그러면 가온이 450만 원어치 네. 사실 청탁을 한 거거든. 그 물질적인 걸 줬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뇌물성이에요. 청탁성이거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고발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지금 요번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요번에 좀 이제 그것도 이제 국민권익위에 올렸어요. 근데 국민권익위가 그걸 어디로 보냈을까요? 그게 국민권익위원회? 그거를 공수처로 보냈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그 450만 원에 대해서 뇌물성 그다음에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금 윤석열하고 그때 같이 술 먹었던 예. 사람들 아,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아, 이게 만약에 그 확인이 되면은 예. 어쨌든 간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현행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음.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음, 방금 이제 우리 정의연대에서 고발했던 요 사건도 만약에 이제 유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탄핵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요번은 22일 날 아마 100만 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 아마 모일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탄핵의 깃발이 이제 드디어 음. 이제 이 횃불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해서 예, 예, 예. 아마 올해 안이나 내년 초면은 이제 거의 탄핵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공수처가 잘못하면 물 같은 공수처일까봐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일단 뭐 공수처가 진척이 뭐 있는 이제 공수처가 자기네들 이제 인력 다 이제 했고 음. 공수처가 일단 기소만 해도 네. 뭐 유죄는 뭐 법원에서 나오겠지만 무슨 기소 공수처가 경찰에도 보내고 검찰에도 보내고 하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오늘은 그다음에 꼭 하나 저희가 이제 또 고발했던 게 뭐냐면 그 옛날 김호수하고 그다음에 그 검사들 그 부장검사 뭐 고검장 뭐 그다음 지검장들이 약 한 300명이 평검사까지 해서 그 집단 행동을 했잖아요. 그 예.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고발했죠 저희 정의연대에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그게 공수처에 갔더니 이 공수처에서 저를 불러갖고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보냈냐? 서초 경찰서로 보냈어요. 왜 자기가 그 검사들 갖다가 기소할 수 있는 건 그 공수처밖에 없죠. 그 300명이나 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검사 300명 갖다 김호수를 비롯해서 300명을 고발했는데 이걸 갖다 지금 그 서초 경찰서에서 지금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초 경찰서에서 감히 검사 300명을 두고 봅시다. 그럴까요? 네. 어쨌든 뭐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재정 시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결코 그것이 위험해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뭐 결과에 어떻게 됐든 예. 떠든 데도 이의가 있다. 떠드는 것도 이렇게. 근데 진짜 뭐 제가 이제 박근혜 탄핵 때 예. 그때 그 당시 한 10월 달부터 이제 그 촛불이 타고 시작해서 3월 달에 결국 탄핵이 됐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치 국물부터 먼저 먹으면 안 되고. 예. 자, 오늘 열린 시민 뉴스 목요일 시사 토크였습니다. 오늘 그때하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